그 우리 이민 작가님의 작업실인데 여기가 침대로 이렇게 침실로 아늑하게 만드셨나 봐요. 네. 잠은 잘. 지금 또 작업하시다가 이 대작을 하시다가 허리가 탈이 나셔서 아주 며칠 입원하셨다고요? 10일. 10일. 그래서 얼굴이 헬쭉해지셨는데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간헐적 단식이랄까 화장실 가기 싫어서 간병인이 있지만은 민망하니까 예. 6일간 참았더니 남들은 똥 누를 힘이 없어서 똥 누르기 아파서 똥을 못 넣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굶고 말지 대단하셔요. 저 밖에 보이는 저 섬이 무슨 섬입니까? 섭섬이라고 하는데요. 예. 섭섬의 의미는 그 제주의 섬들 중에 예. 나무가 있는 섬들이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섭이라는 거는 제주말로 숲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숲섬. 말로는 숲이고 그러니까 예. 숲섬. 숲이 무성한 섬이다 예. 해서 숲섬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주도 방언으로 섭섬이다. 예. 이렇게. 한번 궁금한데요. 그 우리 이민 작가님은 귀걸이를 하셨는데 왜 하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편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미장원 갔더니 귀를 뚫으면 열이 예. 빠져나가서 예. 그 두통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한참 힘들 때는 펜잘 4개 정도도 먹고 그랬어요. 예. 반쪽이 너무 아파서.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뚫고 나서는 열이 진짜 빠져나갔는지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인 원리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뭐 미장원 사장님이 뭐 믿거나 말거나 꼬드겨가지고 했는데 근데 효과가 우리 자꾸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그림에 대해서 몰라요. 네. 예술 세계에 대해서 몰라로 하지만은 각자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는 예술 세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거는 비과학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파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학이다. 음. 근데 그 과학이라는 이름을 엉뚱한 데 붙인다.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도 과연 과학이냐. 이 통계가 지금 확진자 수가 매번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면 또는 백신을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부스터샷이 믿었었죠, 사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네. 입장이 되는데 그럼 이것도 비과학인 거죠. 근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들이 결국 뭐 플라시보 효과다. 가짜 약 효과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가짜 약은 약이 아니냐? 환자가 언제 뭐 이게 마약인 줄 알고 맞고 가짜 마약인 줄 알고 맞냐 이거죠. 그냥 뭐요? 약이니까 처방해주니까. 예, 해주니까 이런 개념이다. 다만 편의상 자꾸 가짜 약, 진짜 약으로 나누지만 실제 치료라는 거는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예를 들면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는 게 치료가 아니다. 그냥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 모든 게 다 치료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그림이나 작품을 세계를 접한다는 것도 나를 힐링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심리적으로. 예. 편해지면 나을 수 있으니까. 예, 다만 저게 귓볼이 이 귀라는 한 인체라는 귀에서 머리 자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머리가 아픈 대신 관심을 어떻게 돼요? 귓볼에다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귀를 뭐하게 뚫어서 귀를 더 아프게 해서 편두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다. 또 다시 저 편두통은 없어진 대신 귀로 인해서 저기가 허상의 통증이 다시 새로운 실상이 된다. 또 내지는 저 귓볼에 뚫음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 또 다른 데 또 뭔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고 너무 아파 죽겠는데 편잘이나 개본인에 의존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항생제를 먹으니까 예.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일테면 편두통 했을 때 한 알 먹어서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2알 너무 뽀개질 것 같으니까 3알 4알을 그런 적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는 거야.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물이 없어서 4알을 씹어 먹는데 되게 그 역하고
쓰고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두통이 심하니까 빨리 먹어서 이거 없애야겠다라고 하는데도 완벽하게 편두통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 말도 안 되는 미정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귀를 뚫으면 뭐 열이 빠진다. 그건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통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한 이야기들을 듣고 전해줬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맞았던 거죠. 네. 다한테 맞는 건 아닐 거고 저한테는 그러고 난 뒤에 심리적으로 그게 통했는지 네. 의학적으로 통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몸이 저는 없어진 거예요. 몸은 육체만이 몸이 아니다. 마음도 그렇죠. 정신적으로, 심리도 그렇죠. 몸이다. 또 내지는 나다. 그러니까 뭐 이민 작가님이 결국 예술 작품 활동을 한다. 작가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손을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머리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많이 끊임없이 쓰죠. 창작에 그렇죠. 그게 힘들죠. 노출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는 그렇죠. 머리에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지금도 모자를 쓰셨잖아요. 모자를 왜 쓰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머리를 안 감았어요. 머리를 안 감았다라고 하지만은 새벽에 저것도 머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몸짓이다. 어. 아, 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예. 내가 어디 사람을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내 자신이 작아질 수가 있는 느낌이 들죠. 예. 요즘에 현대사는 너무 안 꾸미는 것도 아니고 예. 너무 꾸며도 문제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쓴 거고 사실은 그림은 손은 숙달의 도구이기 때문에 숙달이 되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흉내는 낼 수가 있고 또 숙달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성공을 성취할 수도 있어요. 네. 단 화가 이전에 작가는 본인만의 창의적 사고를 계속해야 되니까 이를테면 엽서 한 장에 그리거나 엽서 100장에 그리거나 그 기간과 테크닉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거기에 임하는 자세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작품이 일반 분들은 크면 좋다. 물론 크면 이를테면 우리가 뭐 남자들도 근육이 많거나 여자분들도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으면 그게 더 좋아 보이지만 결론은 인체는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자면 작품은 작거나 크거나 신중하게 또 그리고 철저하게 그 작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해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작아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작가들도 사실은 작은 작품을 하는 거는 사실 인건비나 재료비를 생각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작은 작품도 경우에 따라서 3일이 걸릴 수가 있죠. 예. 엽서 한 장 크기도. 근데 큰 작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10일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일테면 엽서 한 장의 크기는 15만 원, 20만 원이라고 치면 큰 작품은 반대로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10일에 1,000만 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냐? 만약 상업적으로 본다면 아니면 3일이 걸리는 1호짜리 엽서 한 장을 20만 원에 10개라면 30일에 200만 원. 우리가 상업적으로 본다면. 근데 10일에 1,000만 원.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작가의 사고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품이라도 잘할 수 있는 작가가 진정한 작가다. 요즘에 큰 작품, 물론 큰 작품 미술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큰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신규 국공립 어떤 건물이면 큰 장소에 그 작품이 걸려 있는 게 누구나에게 공익성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개인에게 사유되기에는 가격도 세고 또 하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 구조 우리나라가 요즘에 보면 아파트 생활이 있다고. 3인 가족에 25평 정도 이제 수도권은 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평이나 35평. 근데 이게 거실에 들어가면 이 자체가 좌우로 해서 4평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 예. 굉장히 그거는 좋기도 하지만 작품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작품이나 아니면 뭐 좀 그 이미지가 약간 어두운 작품은 전체적인 그 방안의 공기의 흐름을 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아니면 콜렉터들이
작품의 크고 작고를 따질 필요는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걸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힐링도 되고 보면서 사고하게 되니까 정신도 맑아질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좋은 작품은 작거나 크기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지금 뭐 우리가 뭐 김한기 작가의 그런 별 그리움 뭐 이런 별 이렇게 이런 전묘라고 그러나요? 이런 우주로부터 하지만은 그래도 또 그런 걸로서 또 공감을 감동을 주지만은 조그만 작품들 장욱진 작품도 그렇고 그런 작품에서 훨씬 더 큰 감동을 주는 부분들이 돼요. 근데 요즘 지금 이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소품 그게 몇 센치죠? 제일 작은 게 제일 사이즈가 작은 거는 아마 몇 호? 22cm 곱하기 2호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데 18cm 정도 되는 예.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작품 가격이 그거는 작품 가격이 지금 2호니까 30만 원 하겠네요. 예. 호당 15만 원 꼴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당이라는 가치 기준은 사실은 동양에서만 사용되는 거에 불과하죠. 예. 물론 이제 서양에서도 가치나 어떤 그 금액으로 환산할 때 무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긴 하지만 작품에 의해서는 크거나 작거나가 크게 중요치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 이 아시아 쪽에서는 꼭 인건비라는 걸 상기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사고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예, 일일 인건비 플러스 며칠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큰 것은 당연히 비싸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깨트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갤러리나 옥션이나 작가나 콜렉터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콜렉터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 것이고 화상들 즉 갤러리나 이런 분들은 작은 거를 이를테면 20cm짜리를 1,000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납득을 일단 일반인들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부피로 설명을 해주면 금방 납득이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돼지고기 한 근하고 돼지 한 마리하고는 가격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작품의 질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가 일반 입장에서 그래도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컬렉터가 되고 싶은 미술에 대한 또 요즘 하도 투자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자연도 예를 들어 사람도 또 작품도 투자가 예술도 투자의 관점으로 또 굳이 뭐 보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세상은 뭐든지 다 투자인데 자식에 대한 것도 투자잖아요. 근데 보면은 작품 가격이 어떻게든 딱 획일적으로 딱 정해 놓으셨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작품은 좋고 나쁜 거를 따지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를테면 대중의 인기가 있다. 또 하나는 외국의 좋은 미술관에서 큰 전시를 성황리에 초대받았다. 또 하나는 그 작가의 고집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제가 1983년도에 삼성문화재단, 그 당시에는 화합미술재단이에요. 삼성에서 하는 건데 중앙미술대전에 제가 작품을 입선을 하였는데 그때 대상 작품하고 제 작품을 두 점을 거기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 당시 미술대전이네요. 그 다음에 동아미술제, 중앙미술대상전 이 세 개가 아주 가장 그 핫한 공모전이었는데 거기서 했을 때 이제 100호를 150만 원 팔았어요. 83년도에. 네. 제가 지금 환율로 보니까 그 당시에 제 사립대 1학기 등록금이 43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1,600만 원에 그걸 판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아예 안 올린 거지 사실은. 근데 왜 그랬냐? 뭐 주변에서도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 작품이 좋고 나쁘고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시장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또 시간이 흘러서 판단할 부분인데 단지 제 작품을 응원해주는 분들이 제 작품의 모든 과실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주 훌륭해졌다, 좋은 작가가 됐다, 유명한 작가가 됐다, 가치가 높은 작가가 됐다. 그러면 그 모든 거에 대한 거는 제 작품을 사주신 분들이 가져가야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난 그림으로 돈 벌기 싫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기는 별로 싫다. 그러니까 그때 가격으로 쭉 가도 상관이 없다. 다른 걸로 먹고 살아도 되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격을 안 올리기로 작정을 해서 아예 안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인플레이션이 되고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데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작가들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냥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지 몰라도 작품이라는 거는 거저 줘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네요. 호당 500만 원 돼도 사가는 분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가져가는 즉 콜렉션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건 상관없고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안 그리면 되지 뭘 그걸 꼭 굳이 그러네요. 그려가지고 팔아야 되나요? 그냥 손절하고 그냥 은퇴해도 되는 거고 이걸 꼭 죽을 때까지 그려야 된다는 의무가 뭐 없으니까 좋으니까 할 뿐이지 이거를 직장으로 삼아서 내가 손이 떨릴 때까지 죽어도 해야 된다라는 즉 재활을 내가 갖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손이 떨려도 이번에 제가 느낀 건데 백호를 저는 이런 지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압 푸시를 그냥 손으로 그렇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이제 지압을 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바닥에 깔아놓고 하다가 이제 허리가 나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때 쓰러졌을 때 너무 고통으로 아프긴 했는데 내가 작품을 하다 쓰러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이 그러네요. 나는 이제 작품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내 일을 하다가 뭐 길 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짜증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아주 크더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 고통이 수반돼도 스스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이 안 돼도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또 내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인생의 성과이지 제가 작품을 아무리 팔아서 100억이 되고 뭐 하겠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좋아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소유한다,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진다는 게 우리가 보면 결혼이라는 굴레를 씌워서라도 또는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 작품도 하나의 소유물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든 그걸 뭐 돈이라는 걸로 어떻든 너무 규정 지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돈이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작품 가격을 왜냐면은 이 작품 얼마예요 물어보고 싶어도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넘사벽일 것 같아서 의외로 또 도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미인이 박명희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전하지 못하고 말이라도 건너볼 걸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품 지금 요즘 많이 작업하시는 작품 사이즈로 해서 한번 가격을 좀 공개해 주시죠. 누구 알면 안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그 호당 무조건 15만 원으로 해놓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호수에는 F, MP가 있어요. 근데 이제 P가 제일 낮은 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약간 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는 거를 F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이 이렇게 약간 길쭉한 거 그런 건 P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조금 사각형에 가까운 거는 M이라고 보고, 사각형으로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P지만 요거보다 더 사각형으로 느껴지는 거 F라고 하는데, 제가 호당으로 봤을 때 이 사면을 저는 재는 거예요. 가로 세로를 재서
그거를 통합을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호수의 크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이제 크기가 이를테면 100호 필인데 실제로 크기는 80호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15만 원씩 하면 800만 원에다 5, 8, 40, 12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걸 이제 800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일률적으로 15만 원으로 그냥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큰 작품을 앞으로 굉장히 하기 힘드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소품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대작을 뭐 무조건 하다가 어떻든 다치니까. 이 작품은 가격이 엄청나겠네요. 아 이거는 뭐 그냥 뭐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작가들에 비해서는 싸겠죠.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이 작품을 하시다가 작업을 하시다가 아니, 뭐 그러진 허리가 않아요. 또 그런 거 관계 그런 없습니까? 관계없고. 이 작품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의 역정이 111호 제주도 와서요? 제주도 와서 지금 작품을 한 게 이제 드로잉 10점을 했고 본작이 이제 여기 이제 112번째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111의 작품을 하시고 112번째 작품을 하다가 이제 쓰러지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격은 호당 15만 원이니까 이렇게 2호면 30, 4호면 60, 6호면 90, 그다음에 뭐 10호면 150, 뭐 이런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블로그가 있으니까 블로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 아트라고 WOOART WORIART 우리 아트.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액자가 예전에는 화가가 만들어준 액자가 콜렉터들에게 되게 그 화가가 만들었으니까 더 좋지 않냐. 예. 화가는 자기 작품에 어울리는 액자를 찾는 거는 확실해요. 예. 근데 그게 정답이 다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콜렉터들이 액자 없이 걸기도 좋아하고 액자는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일테면 아트페어다. 그러면 그 구매하시는 분을 두 번 보기가 쉽지 않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걸 드리는 대신에 티셔츠 10% 해준다. 그리고 뭐 또 이제 블로그에서도 보면 그냥 작품만 보내면 티셔츠 10% 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의 글을 본인이 작품이 좋아서 샀으니까 어떤 데다 올려준다 그러면 10% 해준다. 그건 뭐냐면 사실 서비스로 해주는 거죠. 아까 가져도 그만인데 서로 내 작품을 이렇게 고맙게 가져가셨으니 내가 이분한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작가가 뭐 이걸 이렇게 깎아주세요 하는 질문을 하시기도 어렵고 작가도 깎아드릴게요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룰을 이제 정해놓는 거죠. 서로 편할 수 있게. 난 다 싫다. 그냥 네가 액자 해줘. 그러면 이제 뭐 작가가 액자해서 보내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작품의 예술의 경계를 지나서 물질로도 변화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OECD 35개국 중에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제1의 인생의 순위가 뭐냐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대답했다. 물질이라고요? 동방에이지국의 훌륭한 생각이에요. 물질적 행복에 제 최우선 순위로 둔다. 우선순위로 뒀다라고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물질에 이미 쌓여 있는 거죠. 그럼 물질 작품을 예술 작품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MZ 세대들이 작품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주 상스러운 이야기로 그 사람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작가가 다 먹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먹나? 일종의 우리가 어떤 신생 기업의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주식이 주당 10,000원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10만 원, 100만 원으로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거지. 10,000원인데 10,000원으로 쭉 갈 거다 그러면 안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1순위가 물질로 규정되어진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작품이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따져보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잘못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예술가가 그 잡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그림으로 돈 벌기는 별로 제 개인적으로 뜻하는 바는 아니다. 내가 좋은 작품을 해서 내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장소에 걸어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거죠. 뭐 저는 좌파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술적 포퓰리즘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보통 제가 만난 또 알고 있는 주변에 많은 작가들이 결국은 사후에 이름을 남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갤러리, 미술관을 지자체와 또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작품이 팔면 좋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작품을 팔지 않고 고집해서 남겨서 뭐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이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제가 보는 이민 작가님은 아주 강적으로 아주 작품을 못 팔아 한다리다. 그러니까 작품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작가인데, 어찌 보면은 대다수의 많은 유명 작가들과 그 길을 달리해서, 근데 또 달리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끝과 끝은 양극단은 같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제가 제 작업실은 원래 크질 않아요. 작업실에 대한 사치는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작품을 몽땅 쌓아놓을 공간도 없어. 그러면 그 작품을 누군가가 보관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 그런 작품을 요즘에는 너무 기증하겠다는 작가들이 많아서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 미술관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로 보면 훌륭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후죽순으로 많은 미술관, 개인 사설 미술관이 많은데, 과연 거기에 국가의 보조가 있지만,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많은 작품을 소유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미술관에서 제 작품을 만약에 초대전을 만약에 제가 아주 유명해서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광고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훌륭한 분들은 다 본인들이 작품을 빌려오거나 렌탈하거나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고래 한 마리 잡겠다라고 포승줄을 날마다 닫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그게 오지 않는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는 거는 저한테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도 인플레 오든 뭘 오든 너무 이게 작품하는데 힘이 들고 작품하는데 있어가지고 재료비가 많이 들면 안 하면 돼요. 뭘 굳이 작품 가격을 올려가면서 뭐 이게 얼마가 됐다 어떻다 해서 그거를 시중 가격에 내가 맞춰야겠다. 왜냐면 금리가 이러니까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작품을 남긴다는 의미를 다른 의미가 제가 볼 때는 도록이라든지 그런 작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또 뭐 아주 결벽적으로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시잖아요. 그거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당연히 했어요. 26년 됐는데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으니까 이 작품을 누군가가 관리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일반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작품을 팔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뭐 보관해야 된다. 좋은 작품은 무조건 작가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작가들이 많은 걸 오해하는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죠. 또 사신 분한테도 소중한 작품이죠. 그러나
아주 가까운 가족이 그걸 저는 많이 봤어요, 주변에. 작가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 작품들이 굉장히 아무렇지나 않게 유통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관리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작품이 좋아서 저 작품 꼭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이 사가는 분들은 제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작품을 돈으로 샀고 좋아서 샀기 때문에 제 자식이나 제 주변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잘 보관을 해주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속편한 짓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 이민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게 무슨 아트페어 소아프라고 예. 지금은 조형 아트페어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서울 아트 페스티벌이었을 거예요. 예. 이제 그 작품 안양 24인가요? 그렇죠. 예, 그 작품을 보고 그냥 뭐 제가 눈이 돌아가서 주체를 못한 흥분감에 그래도 정말 갖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또 흔쾌히 또 선물하다시피 또 주셔서 지금도 하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쫓겨날 거 생각하고 작품도 못 갖고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래도 그때의 결정을 아주 잘했다. 또 덕분에 뭐 이민 작가님과 이렇게 교류하고 있죠. 이렇게 작업실에도 와보고 또 저렇게 섭섬도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요. 지금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또 네. 하니까 지금 전시회를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지금 제주에 제가 1년 살기로 와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중섭 미술관이 하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1월 21일부터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제주 1년 살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물로서 지금 이제 제주 매종 글래드 호텔에서 제주 호텔 아트페어라는 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200 1200? 호실이 1620 1264호인가? 1264호인가죠? 네. 이민 예, 그리고 제주 아트 스페이스인가요? 예, 제주 아트 스페이스로 나가 있고 초대돼서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이종섭 창작 스튜디오 1층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 보고전을 하는데요.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는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2명은 제주도 분, 2명은 외지 사람, 즉 이제 대한민국 육지라고 표현을 해요. 제주의 육지 사람들이 2사람인데 한 분은 남성, 제가 남성이고 한 분은 여성분, 그리고 제주 분도 한 분은 여성분이고 한 분은 남성분이어서 성비를 일부러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4사람의 보고전, 즉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전을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 오실 분들이 계시면 그걸 좀 보시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허리는 괜찮으세요? 네, 허리는 근육의 질이 좋대요. 예. 그래도 그냥 그렇게 막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의 통증에 시달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빨리 쾌유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작품에 대한 삶에 대한 열정이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게 아닌가, 제주의 화산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